최근 지하경제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검은 돈의 은신처로 알려졌던 조세 피난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하경제 문제가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른 적이 참 오랜만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도대체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경제 규모 보면 이게 요즘 그 사회적으로 화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지하경제 규모가 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대체로 보면 정부의 그 공식적인 공개망,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통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누락되는 모든 것을 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이렇게 얼마나 되길래 우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높긴 높습니다. 우리의 그 지하경제 규모는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그 고무줄 통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우리의 그 지하경제의 견해에 대해서 견해 차이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견해가 수렴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GDP 대비해서 한 27% 정도 이 정도로 귀결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경쟁국,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홍콩 이런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 이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최근에 그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보면 이 부분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지하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요? 많은 얘기가 많은 부정적 얘기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역시 성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람도 이 몸체가 있고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몸체가 이렇게 커진다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지능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보더라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경제 위상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국민의 의식, 투명성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노동과 자본의 어떤 이런 그 양적인 성장을 통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런 측면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의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제 위상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GDP는 세계 한 10위, 그 다음에 무역 규모는 수출 포함해서 8위 정도, 수출은 7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세계 7위,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K, 50M 클럽에 가입할 만큼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한 8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소위 부패도 지수로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45위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8위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세계 45위에 해당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경제의 그 몸체만큼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그 투명성을 기르고 사회 정의를 치르면서 한국 경제의 지능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 다시 말하면 부패도를 내린다든가 사회 공정한 틀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인만 이렇게 받쳐준다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제2의 그 테이크업, 제2의 그 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하 경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 피난처인데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 피난처도 있지 않습니까? 조세 피난처가 되게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조세 피난처 얘기는 그 버진 아일랜드에 이렇게 은신해 있던 세계적 부자들이 국제 그 조사 기자 협의단 여기서 처음으로 그 명단을 밝힘에 따라서 아마 지난 주말 굉장히 뜨겁게 달았던 이슈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세 피난처라는 것은 원래는
원래면은 검은 돈이 이렇게 세탁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 돈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는 소위 그 냄새나는 자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로 보면 마약 자금, 매춘 자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된 자금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탁하는 장소가 원래는 조세 피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런 돈, 검은 돈의 그 세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검은 돈을 은신하는 장소로서 조금은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세계 3대 조세 그 피난 지역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버진 아일랜드, 지난 주말에 뜨겁게 달랐던 버진 아일랜드가 속해 있던 영국 영령에 해당되는 캐리비안 지역. 요 지역이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아름다운 곳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낀다 하는 각도에서 돈도 많이 낀다고 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돈 세탁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그 최대 조사 피난 지역은 버진 아일랜드 속해 있는 캐리비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말레이시아 북동부 지역. 최근엔 이것이 싱가포르가 홍콩 마카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그 자본 통제 때문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일랜드 지역, 이 지역을 세계 3대 조세 피난 지역이라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규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한 캐리비안 지역이 세계 최대 조세 피난 지역의 위상이 더 커지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곳들, 이 조세 피난처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을 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조세 피난처의 실상이 이렇게 부각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구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잘 이렇게 그 규제를 하는데 고무풍선 효과에 의해서 조사 피난 지역에 쑥 빠져나간다면 사실 위기 방지책이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그 OECD 차원에서 조세 피난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위기 상시 체제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기적으로 사실 그 조세 피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년 전에 제스민 혁명 이후입니다. 이 제스민 혁명이 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가다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저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장기 권력자들의 그 이렇게 부정부패의 어떤 돈들이 이쪽 지역에 이렇게 숨겨 있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지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의가 지금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로 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더 관심 있는 것은 그동안 이쪽에 그 몰려있던 자산들이 이 조세 피난 지역은 생명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데 이 비밀이 유지로 아주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은행 중에 하나가 스위스 은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사회적 풍류에 조류에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스위스 은행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세 피난 지역도 궁지를 몰린 상태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밀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발각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그 도덕적으로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데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쪽 저기 숨겨있는 명단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규모가 GDP 대비 27% 내외까지도 추정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면은 빨리 또 양성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가장 급진적인 방안은 아마 우리나라 강남에 있으신 분, 돈이 있으신 분들 사용으로 지금 아주 은밀적으로 좀 많이 얘기한다 그래요. 화폐 개혁 방안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숨겨서 이렇게 위반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는 이런 쪽이 이제 각국들이 가져가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전산망 확충이라든가 또 이
비밀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포착하고 있는 이런 기관 간의 협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망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코어퍼레이션, 협조를 잘하는 것이 결국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양성화 한다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책임자를 이렇게 임명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정이 이렇게 저질렀으면 이게 임명하는 사람도 강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도 용인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세금 10만 원을 안 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무슨 장관직이라든가 이런 직을 그만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이런 게 하더라도 사실상 걸리면 본인들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또 임명권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임명한다든가. 예. 또 국민들도 그건 사회적으로 의뢰껏 그랬겠지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상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 국민들이 어떤 이런 임명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지어질 때는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야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들어서 이 화폐개혁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면 얘기가 거론될 수 있다 해서 일부 이렇게 어떤 재테크 무슨 학원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화폐 개혁 방안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실상 아무리 지하 경제 양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해더라도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그 발언 하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소위 경제학에서 This external effect, 외부 불경제 효과가 얼만큼 심한지 아마 이해할 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게 왜 경제적으로 안 돼야 되느냐 하는,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화폐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정도가 많을 때 화폐 개혁을 추진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요. 그동안 아주 급진적인 방법에서 화폐 개혁을 추진할 때 항상 목적 대비해서 비용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효과를 달성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화폐 개혁이라는 것은 소위 고슴도치 효과, 영어로 얘기하는 스트레스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고슴도치를 탁탁 건드리면 더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부정적 역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지하경제 양성만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는 또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쉽게 정부를 못 믿고 지하경제 양성을 위해서 예.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화폐 개혁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우리 경제 앞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제발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에 대한 부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화폐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리디노미네이션, 1950년 이후로 우리는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 또 왜 현 시점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리디노미네이션에 네. 지금 진행자께서 잘못 이어셔서 네. 우리나라도 2번에 걸쳐서 있다는 것은 네.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순수하게 화폐 개혁의 의미다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원래 국제금융용어로 리디노미네이션은 다른 국가의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또 국제적으로 위상에 버금될 수 있는 자국 통화의 위상 또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추론하는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은 제가 진행자께 네. 이게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험이 추진한 게 순수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의 대표적인 정의는
1달러에 지금 4자릿대 통화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환율이 1120원대 이렇게 가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1130원대까지였습니다는 예. 1130원, 이게 뭐 1120원인 1130원 관계없이 1달러에 4자릿대 환율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1달러에 한 자릿대, 말레이시아도 한 자릿대여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또 저도 외국에 가보면 예. 환전할 때, 야,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이 1대1 통화인데 우리는 1대4 정도 통화라는 네.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리디노미네이션이 2002년 정시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중심에서 검토됐던 것은 사실 화폐 개혁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목적보다는 네. 우리 대외 이상적인 측면, 원화의 이상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자체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에서 그때 당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려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 사례가 터키입니다. 터키에도 물가가 폭등되는 상태에서 네. 그쪽 거는 대의상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가장 최근에 터키에서 2005년에 당연했는데요. 성공했느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 미미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든가 우리의 대외 이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이런 쪽에 이게 내고 또 지하 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지금 잘못 이해되는 사람들이 화폐 개혁을 마치 리디노메이션과 이렇게 동일시해서 이런 것을 추천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든지 정확한 의미를 갖고 얘기해야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오해가 없는 겁니다. 예. 또 사회적 파장이 적은 겁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는 항상 경제는 반풍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 미치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신중히 예. 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이제 화폐 거래 단위 축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의 부분에서도 정확히 좀 짚어주셨고요. 자, 지하 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의견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